내 마음속에 있는 추억은 금고 속에 내밀히 숨겨둔 보물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에 금고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추억을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어 회상이라는 영사기로 돌려보세요. 모래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은 50대 후반 남성의 추억 속에 있던 소녀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던 추억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존재가 주인공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는지를 상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그 그림을 보자마자 로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신음을 토해냈다. 분명 낯익은 장소인 것 같은데 로움은 턱을 긁고 선체로 연인이란 제목의 그림을 보면서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이 그림을 보려고 오늘 운명적으로 이 전시회에 오게 된 건가? 은퇴한 로움은 오늘 아침 늦지막이 식사를 하고 볕이 잘 드는 아파트 창가 소파에 앉아 달콤한 커피를 마시며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오늘은 무엇으로 하루를 보낼까 궁리하던 차에 TV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인근의 대구미술관에서 한국의 유망작가 미술 전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로움은 평소 미술에도 관심이 있던 터라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전시회에 오게 되었고 지금 그 자신 앞에 있는 한 그림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에서는 달빛이 환한 해변에서 미소년이 아리따운 소녀와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검은 먹물이 뿌려지듯 구름이 점점이 흐르고 달빛은 두 연인을 축복하며 찬연한 무지개 같은 빛으로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해변의 파도가 바위섬에 부딪히며 빛휘생 물보라를 토해내자 별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바다를 더욱 신비스럽게 물들였다. 이건 내 기억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구나. 로움은 충격으로 허리를 휘청거리며 다시 한번 틀어져라 그 그림을 쳐다보았다. 반짝거리는 하트 형상의 머리핀으로 잘 정리된 머리카락과 유리 같은 피부 위로 투영되는 그녀의 상기된 붉은 볼은 그 소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저 하트 모양의 머리핀은 내가 소라에게 선물하려고 읍내까지 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샀던 그 핀이 아닐까? 아니야. 내가 너무 나만의 추억 속에 갇혀서 온통 이소라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고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 맞구나. 저 바위는 내 고향 어달리에 있는 까막바위. 바로 그 바위가 틀림없어. 그림을 뚫어져라 보고 있던 로움은 그림의 소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아, 그날 이후 우리는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했지. 로움은 그림 앞에 선 채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어달리 해변가에 서 있는 그 소녀에게로 날아갔다. 달빛은 교교히 흐르고 파도는 로움 심장같이 쿵쿵거리며 바위에 부딪혔다. 소녀는 두 눈을 살포시 감고 로움을 쳐다보듯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선 추위로 한기를 느끼듯 로움의 가슴 속으로 안기었다. 로움은 아기를 안듯이 양팔을 벌려 떨리는 손으로 그 소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소녀의 향취가 코끝 가득히 느껴졌다. 소녀의 채취는 머리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샴푸 냄새인지 그녀 고유의 채취인지 알 수 없었으나 로움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는 야수로 이끄는 마력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로움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켜야겠다고 다짐을 하였건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허와 갈증으로 마치 공기가 부족한 듯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로움의 입술은 블랙홀처럼 소녀의 입술에 빨려 들어갔다. 로움의 의식은 환각에 빠진 듯 아른한 환상에 젖어들었다. 마치 자신이 태양의 정점에서 활활 타고 있는 것이리라. 그때의 기억은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로움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며 이후에 그녀를 더 이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자 슬픔으로 치를 떨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로움은 강원도 묵호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상 경상북도 경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당시 로움은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중이었고 이사하기 며칠 전이 되어서야 로움의 아버지는 로움에게 경산으로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집에 전화기조차도 없던 시절 중학생이었던 로움은 그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허망하게 그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중에 묵호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되어 이소라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았으나 그녀는 어디론지 이사를 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로움은 그녀와의 이별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잊게 되었고 이제 4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 그림 앞에서 그녀의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이었다. 그림 앞에서 로움은 짧게나마 깊은 생각을 하였다. 이 그림은 분명 이소라와 관계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자
로움은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림 아래에 있는 이름표에서 작가의 이름이 이영애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로움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그래, 어떻게든 이 그림을 그린 작가를 만나야겠어. 로움은 전시관 운영진에게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이영애님의 작품 중 연인이란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작가님께 연락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작가님 전화번호를 드릴 수는 없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필요한 경우에 작가님이 전화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제 전화번호는 010-5149-0000입니다. 작가님과 꼭 연락하고 싶다고 전해주시고 이 번호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로움은 운영진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할 일도 없는 양반이 아침부터 어딜 그리 쏘다니는겨? 전화도 안 받고 아내 하이라는 로움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응,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전화기 벨이 무음으로 되어 있었네. 함 보시다. 진짠지? 이라는 로움의 휴대폰을 낚아 채듯이 빼앗아갔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야? 로움은 너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히라를 쳐다보았다. 로움의 휴대폰을 확인한 히라는 격앙된 목소리로 내가 무음으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양반이 왜 자꾸 무음으로 설정하는 거야? 하면서 전화벨이 울리도록 다시 변경한 후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다. 검사 결과 히라 씨는 50대 갱년기 증세와 사업 실패로 인한 격심한 스트레스와 분리불안 증세가 있으니 남편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로움은 히라에 대한 처방을 내린 의사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 그래, 아내가 자기 사업을 그렇게 힘들게 하다 우울증에 걸린 걸 내가 이해하지.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겨우 감정을 추스린 채 TV를 켰다. 소파에서 일어난 로움은 자신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전자담배가 있는 장롱 쪽으로 다가갔다. 아, 내가 여기 실내에서 담배를. 로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담배를 장롱 속에 두고 소파에 앉았다. 로움은 리모컨으로 연신 TV 채널을 이리저리 바꾸다가 다른 한 손에 잡고 있던 휴대폰을 쳐다보곤 하였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그때 갑자기 로움의 휴대폰이 울렸다. 로움은 화들짝 놀라며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 로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음성은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네, 저는 로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작가님이세요? 네, 연인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연락을 부탁드렸고요. 혹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강원도 묵호 까막바위 주위에 살았거든요. 작품 속의 바위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로움의 얼굴은 마치 자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을 처음 확인한 사람처럼 형언하기 어려운 미소와 떨림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온 전화인데 그리 작은 목소리로 숨듯이 받는 거요? 히라는 추궁하듯이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로움은 깊은 한숨을 몰아쉬면서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폰을 끄는 즉시 로움은 TV를 열심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아내 히라를 흘끗 쳐다보니 히라는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지 로움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안심한 로움은 드디어 휴대폰으로 메일을 연신 확인하다 TV를 보면서 또 메일을 확인하곤 했다. 딩동, 휴대폰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드디어 메일이 왔나보다. 로움은 지체없이 메일을 확인했다.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매호동에 있는 카페인 안욱에서 봬요. 이용의 드림. 작가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지만 로움은 마치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은 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부여잡고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영애와 만나기로 약속한 금요일에 로움은 약속 시간 30분 전에 매호동에 있는 카페에 도착했다. 달구벌대로에서부터 소로를 통해 가다 보면 한적한 주택지 끝 지점에 있는 카페였다. 창문 밖에는 수확이 끝나고 이파리가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들이 황량하게 서 있었다. 그 뒤로는 서울 부산행 열차선로가 보였다. 카페 안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다. 잔잔하게 음악이 흘러나왔으나 로움에게는 거대한 고요가 홀 전체를 지배하는 것만 같았다. 로움은 총총걸음으로 창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창밖에는 서울행 KTX가 북쪽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 세월은 KTX보다 더 빠르게 나를 지나가는구나.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어찌하여 저 기차처럼 나에게서 서둘러 사라져가는가. 롬 속으로 깊은 탄식을 하며 신음했다. 잠시 후 이영애 작가가 도착했다. 서로 가볍게 인사한 후 롬은 자신과 이소라의 스토리를 이야기했고 그림이 너무나 눈에 선하여 만남을 청하였다고 설명했다. 네, 그러셨군요. 양해는 롬의 중학생 시절 소라와의 스토리를 듣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듯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고서 입술을 손으로 쓱 훔치더니 흠칫하며 허리를 닥쳐 뒤로 조금 떨어뜨렸다. 아, 정말 인연이란 알 수 없는 거군요.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을 이제서야 만나다니. 영애의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다. 네, 저의 어머니가 이소라 씨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주인공도 맞고요. 어머니는 올해 5월 말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선생님께서 경산으로 이사하셨던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어머니는 대구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대구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의고 대구 동구 반야월역 부근에서 작은 수업과를 운영하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당시 반야월은 개발되기 전이라서 연탄 공장 등 생활기피 시설이 많아서 저렴하게 병원 개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야월이 개발되면서 도시화가 진전되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도 제법 큰 규모로 성장하였고 병원 운영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운영으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5년 전에 결국 병원 운영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인 무코 어달리 까막바위가 보이는 언덕 위에 정원이 있는 아담한 2층 주택을 짓고 거기서 지내셨죠. 작년에 우연히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치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대화가 끊겼다. 로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토록 그리던 젊은 시절의 연인이 내 지척에 살았는데 어찌 서로 모르면서 지낼 수 있었단 말인가.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양해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원을 방문해 달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저는 불이 나게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주저주저하다가 어렵게 저에게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치료가 어려워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그 당시 어달리 소년에 대한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원래 차분히 말씀을 잘하시는 편이었습니다만 그날은 선생님과의 추억을 딸인 저에게 이상하니 많지 아주 소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선생님과의 추억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젊은 작가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작품보다도 그림을 완성하여 어머니께 선물로 드려야겠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결국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야 그림을 완성하여 어머니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어머니께 드리던 날, 어머니는 무심히 그림을 한참 동안 보시더니 잘 그렸네. 수고했다. 딱 두마디를 하시며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저는 참 서운했죠.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그 어느 작품보다 열정적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없는 시간을 쪼개어 어머니를 생각하며 밤을 새워 완성한 작품이었는데 그리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다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진심이 아닌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병실 밖에 나갔다 병실로 돌아오면서 병실 문을 열려고 하다가 멈칫하였습니다. 돌연 어머니의 흐느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문틈으로 보이는 어머니는 그림을 쓰다듬으며 울고 계셨습니다. 한동안 울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병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도 흐느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영희가 주저주저하면서 어렵게 입을 떼었다. 네, 어려워 마시고 말씀하세요.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선생님이 주신 하트 모양의 머리핀을 마지막까지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강원도에 있는 어머니 묘소에 한 번만이라도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시간을 내어 같이 한번 다녀오시죠.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묘소 방문 일정은 추후 카톡 대화방에서 선생님의 일정과 맞추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영애 씨께서 그린 연인이란 작품을 혹시 제가 간직할 수는 없을까요?
이 그림은 제 어머니의 분신같이 느껴져서 제가 도저히 드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며 영애는 롬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렇게 롬은 영애와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롬이 집에 도착하자 희라는 화를 내며 따졌다. 응, 친구 좀 만나고 왔어. 롬은 이제 희라의 집요한 관심에 완전히 지쳐서 한마디 대꾸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났다고 얼버무렸다. 그리고선 롬은 희라를 외면한 채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다. 희라가 쿵쾅거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롬은 피곤하여 쉬고 싶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희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다. 계속해서 문을 사정없이 두드리자 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친구 누구를 만났는데?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아니, 전에도 바람 피우다 걸렸잖아. 이번에는 또 어떤 년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야. 이런 의미 없는 말싸움이 한동안 계속되고서 진전이 없자 희라는 소리를 질러대며 울면서 방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가버렸다. 그로부터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 서로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친구 만난다더니 2년을 만났구나. 며칠 후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롬은 아내 희라가 신경질적으로 자신을 흔드는 바람에 잠이 확 깨어버렸다. 희라는 롬이 머리맡에 둔 휴대폰을 열어 며칠 전 영애가 롬에게 보냈던 약속 장소에 관한 메일과 카톡 대화방 글을 읽었던 것이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죠? 중략.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 어달리 까막바위 앞에서 만나요. 네, 그때 봬요. 영애와 이런 카톡 대화 내용을 보자 그간 희미하게 남아 유지하고 있던 희라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희라는 그 성에 가까운 소리를 막 질러댔다. 인연이 당신 애인이야? 도대체 어떤 년이야? 내가 인연 죽여버릴 거야? 당신 미쳤어? 애인이라니. 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 롬은 순간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났지만 아내가 현재 우울증과 의부증이 심한 상태인 것을 상기하면서 가까스로 참으며 간신히 대답했다. 그냥 서양화 화가야.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만났을 뿐이야. 롬은 희라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할 수 없어서 이처럼 간단히 대답했다. 롬이 희라에게 설명하면 할수록 희라는 영희가 롬의 애인이라고 더욱 강하게 확신하는 듯 롬의 설명을 믿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물었다. 마침내 롬은 더 이상 희라를 대화로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희라의 목소리가 비행기 굉음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롬은 아내의 목소리에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려고 엘리베이터 문을 정신없이 눌러댔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을 나온 롬은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했다. 다행히 자동차 키는 챙겨왔으니 차를 몰고 팔공산의 한 호텔로 향했다. 여기서 며칠 묵다가 아내가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찬히 설명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롬은 침대에 누워 서둘러 잠을 청했다. 영애와 함께 소라의 묘소를 찾기로 한 날인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전 롬의 차는 드디어 무쿠항을 지났고 어달리 까막바위 입구에 도착했다. 까막바위는 중학생 시절 기억과는 달리 많이 변해 있었다. 당시 비포장 오솔길은 2차선 도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황량하던 오솔길 왼쪽 절벽 아래에는 횟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까막바위는 세월의 풍상을 겪었는지 기억 속의 거대한 검은 바위는 오간데 없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한 바위가 서 있었다. 중학생 때 이곳은 민가도 없었고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조용한 해변가였는데 오솔길 왼쪽에는 100m 가까운 높이의 절벽이 있었고 오른쪽 해변가 중간 지점에는 거대한 까막바위가 시커먼 위용을 드러내며 장승처럼 서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중학생 때 무코를 떠난 이후 까막바위를 처음 본 롬은 완전히 변해버린 까막바위의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운의 꿈을 안고 무코를 떠났다가 세월이 흘러 세파에 휩쓸리다 늙음하게 다시 돌아온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까막바위 입구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약속 장소인 까막바위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관광철이어서 그런지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까막바위에 가까워지자 저만치 먼 곳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점점 가까이 가자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사람들의 시끄러운 웅성거림도 들렸다. 뭔가 안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군중을 비집고 들어간 롬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내 히라가 아스팔트 바닥에 깔려있는 영애 위에 올라타고서 영애의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여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로움은 정신없이 아내 히라를 껴안고서 두 사람을 간신히 뜯어 말렸다. 이거나. 내가 오늘 전현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히라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쳤다.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정말 미쳤어? 로움은 알 것 같았다. 우울증에다가 의부증까지 있는 아내 히라가 나의 휴대폰에서 영애와 까막바위 앞에서 만나자는 카톡 대화를 보고 불륜으로 오해한 것이었구나. 로움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른 한쪽에는 입술이 터진 채 영애가 영모를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며 서 있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이리라. 이 미안한 상황을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움은 영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 로움에게서 아내 히라의 상태에 대해 자초지종을 들은 이영애는 아내 히라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로움은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다. 아내 히라의 반응이 무서워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구나 하고 생각하니 심장을 도려내듯 부해가 되었다. 그래,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와 30년 이상 동고동락한 아내인 것을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과거의 추억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과거의 황금빛 추억마저도 한 줌의 회색빛재가 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움은 아무 말 없이 아내 히라의 손을 꼭 잡고서 무코 파출소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끝.